오늘 전국 뉴스는 두 개를 가져왔습니다. 두 개를 가지고 왔는데 오늘 제가 좀 설명드리고 하는 제 코멘트가 조금 길어요. 감안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는 데일리안인데요. 이 기사가 참 잘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파느냐, 버티느냐, 세제 개편 본격화, 다주택자 셈법 복자, 이라는 기사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요, 매일경제고, 전세 대출 이자 내느니 집주인에게 월세 주겠다. 지난달 임대차 계약 절반 이상이 월세였다는 기사가 있어서 같이 가져왔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전세 4억 빌리면 이자 120만원, 차라리 월세 살래요. 똑같은 맥락입니다. 한번 보시죠, 내용을. 일단, 팩트부터 먼저 보고, 제가 들어오신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좀 자세히 봅시다. 전체적으로 정리를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이 기자님께서. 배수랑 기자님이 정리하신 건데, 보시죠. 자, 올해 보유세 부과 기준일, 언제입니까? 보유세 부과 기준일은 6월 1일 오늘입니다. 오늘자 등기가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오늘자 등기 명의자가 재산세, 종부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 아시죠? 그 정도는 이제. 정부 세제 개편 작업을 본격화하면서 다주택자들의 셈법이 복잡해질 전망이다. 글쎄요, 다주택자만 셈법이 복잡해질까요? 정부는 해당하는데 보시면 내용은 최근 공시가격 급등으로 늘어난 세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알고 계시죠, 당연히.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부세 계산 시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을 한다. 이것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조정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선 취득세 중과 배제 인정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요거는 이번에 새로 나온 내용입니다. 양도시에 맞죠? 취득세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었거든요.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경우에 새로 취득하고 나서 이전 주택을 파는 기간을 조정해서 조정을 옮길 때 이전에는 1년이었는데 그것을 2년으로 연장을 해줬는데 취득세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었거든요. 다시 말해서, 자, 내가 동네에 살고 있어요. 동네에 살고 있는데 해운대로 이사 가면서 집을 하나 샀어요. 근데 동네 집이 안 팔렸는데 이게 1년 안에 팔아야 되는데 이거 갖다가 2년 동안 연장을 해줬어요. 그건 앞에 나온 내용이죠. 그런데 이번에 취득세 부분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내가 해운대 집을 샀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2주택이니까 조정에 2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때는 취득세가 8%가 되겠죠. 그런데 요거를 일시적 2주택인 경우에는, 다시 말해서 2년 안에 파는 경우에는, 앞에 주택 파는 경우에는 얘를 취득세 갖다가 1에서 3%로 적용을 해주는 게 원래 맞는데, 이게 그 기한이 1년이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2년을 늘려주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죠? 다시 말해서, 내가 동네 있는, 서시동에 있는 롯데캐슬에 살다가 해운대 센터파크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러면은 2년 안에 롯데캐슬을 팔면 됩니다. 롯데캐슬 클래식을 팔면 되고, 마찬가지로 2년에 팔게 되면은, 센터파크에 취득한 취득세도 8%가 아니라 1에서 3%로 결정이 된다.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조치는 이달 중 마무리한다. 이것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이게 좀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요건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세대원 전입 요건 삭제, 그리고 다주택 해소 1주택 비과세 보유, 거주기간 재기산 폐지. 다시 말해서 주택이 여러 채가 있었을 때 마지막 한 주택을 비과세로 팔고자 할 때는, 이전에는 다시 최종 1주택이 된 순간부터 2년을 더 있어야지 비과세가 되었는데, 지금은 그 이전에 2년을 보유했다면은 그와 상관없이 1주택이 된 순간 바로 팔아도 비과세 해준다. 그 내용이었죠.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일부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 방안도 함께 검토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혹시 모를 집값 불안을 우려해 배제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신 1주택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양도세 중과 완화 조치를 활용,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한다는 보관이다. 자, 이 부분이 지금 결국 현재 정책의 핵심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지금 해준 거 딱 하나 있습니다. 그죠? 양도세 중과 유예. 양도세 중과 유예. 다주택자가 조정지역에 물건을 팔 때 이전에 20%, 30% 더 붙었던 중과를 유예시켜주겠다. 1년 동안. 요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이야기 나온 게 아직까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지금 1주택자에 대해서는 혜택들을 자꾸 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죠? 갈아타기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정책은 바로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는 정책이거든요. 그죠? 다주택자들이 갖고 있는 매물들 내놔라. 시장에 나오게 해서 집값을 안정시키자.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당장의 물리적 공급이 힘든 상황이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시장으로 끌어내서 정책적 공급을 유도해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 이게 현재 정부가 취하고 있는 스탠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거든요. 조금 더 보고 말씀드릴게요. 그거는요. 자, 이 같은 조치로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은 크게 줄어드는 반면 다주택자는 올해 17.2% 오른 공시가격을 그대로 적용받아 세 부담이 상당할 전망이다. 현재까지로 본다면은 올해도 다주택자분들은 종부세를 엄청 두드려 맞을 것이다. 그리고 새 정부 들어 6월 1일 과세 기준일 이전에 등기를 마쳐 양도세는 물론 보유세 부담을 동시에 덜려는 움직임도 일부 감지되었으나 그래서 어쨌습니까? 5월 달에 금매가 많이 나왔었죠. 6월 1일 전에 잔금 치는 조건, 등기 넘기는 조건으로 하는 물건들이 많이 나왔었죠. 대신에 가격은 싸게. 그때가 1차로 한번 주울 수 있는, 매수 입장에서는 주울 수 있는 찬스였다. 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여전히 관망세가 짙은 상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에 여의도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새 정부 들어 재건축 규제 완화 등 아직 집주인들의 기대감이 여전해 물건을 내놓더라도 가격까지 낮추는 경우는 많지 않다. 포인트입니다. 과세 기준일 이전에 처분하기는 이미 늦었고 내년 5월 전까지만 정리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집주인들이 많다. 이게 현재 다주택자 매도 입장에서의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더 보자. 앞으로 올 가을장에 좀 더 오를 정책들이 나올 것이고 그래야 되면 더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자. 내년 5월까지만 팔 거야. 그러면은 생각하는 게 그럴 수 있겠죠. 야, 그럼 지금 파는 게 나을까? 내년 5월에 파는 게 나을까? 예를 들어서 양도세 중과 유예가 뭐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1년으로 끝나버린다면은 그러면 내년 5월달 되면 또 물량이 몰릴 수가 있겠죠. 이분들이 팔고자 하는 물량들이 몰릴 수가 있겠죠. 물량이 몰린다, 매도 물량이 몰린다는 말은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도세 중과 유예를 현재는 1년만 유예를 했는데 이걸 다시 또 연장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될지 안 될지 알 수는 없지만은 만약에 1년 더 연장해서 2년이 되어버린다면 또 어떻게 될까? 그러한 변동성도 생각을 하고 좀 시장을 바라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세부담 여력이 되는 다주택자들의 경우 규제 완화 기대감이 여전해 당장 주택을 처분하기보단 기다려보자는 입장이다. 그래서 결국 나타난 현상이 당분간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과 시장 양극화는 유지될 전망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그죠?
다주택자는 적어도 올해까지는 무거운 보유세를 지불해야 한다. 그런데 금리 인상, 경제 성장률 둔화, 가격 고점 인식 등을 고려할 때 다주택자의 추가 구입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것은 매수자 입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무주택자 입장에서도 이 상황들을 고려를 하겠죠. 금리 올라가고 있고, 경제 성장률 둔화한다 하고 있고, 가격은 너무 많이 올라서 고점이라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다주택자가 추가로 매수하기도 힘들지만, 무주택자가 주택을 매수로 돌아서기에도 아리까리한 상황이다. 이게 현재 시장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주택자들은 매도나 증여를 고민하고 있는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특히 올 연말까지 기준금리가 현재 기준금리 얼마입니까? 5월 말에 한번 올리면서 1.75%죠, 그죠? 1.75%인데 1년 전만 하더라도 0.5%였잖아요, 기준금리가. 근데 현재 기준금리는 1.75%. 이 기준금리가 뭐 연말까지는 2.5%까지 오를 거란 전망에 따라 다주택자의 매물 증가에 도움이 될 것. 어떻게 하는 것이? 매도나 증여하는 것이 지금. 다만 역으로 대출이자 부담과 시장 침체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매수 수요자들은 한계가 큰 것을 감안하면 거래 절벽은 계속 이어질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팩트를 하나 더 보시고, 자, 전세 대출 이자 내느니 집주인에게 월세 주겠다. 이거는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기준금리가 1.75%까지 올라가고 계속 기준금리는 올라갈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죠. 거의 확실시 되고 있죠, 그죠? 얼마까지 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연말까지 뭐 2.5%라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 됐을 경우에는 주담대, 전세 자금 대출금리도 마찬가지고 주택담보대출금리도 마찬가지고 5%를 넘어갈 거다. 6%까지 갈 수도 있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전세를 구하는 입장에서는 차라리 전세 자금을 갖다 대출을 받아서 그 은행에다가 대출 이자를 내는 것보다는 집주인에게 월세를 주는 게 더 싸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나온 게 이 기사입니다. 전세 4억을 빌리면 이자는 120만원. 차라리 월세 살래요. 보시면. 자, 서울 서초구에 서울 서초구 84 아파트에 살고 있는 A씨는 6월에 전세 만기를 앞두고 집주인은 A씨에게 전세 보증금을 현재보다 4억을 더 올린 11억 원으로 달라고 했답니다. 그러면은 현재는 7억에 살고 있는데 4억 더 올려서 11억에 전세를 사시든지 아니면 나가주세요 라고 했다는 거죠. 4억입니다. 4억 올라가는 금액이, 그죠? 자, 그러면은 이 A씨가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 4억을 갖다가 추가로 더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내가지고 내는 경우에는 이자가 한 달에 120만원 정도의 이자를 내야 된다. 이전과 확연하게 더 많이 오른 거죠, 그죠? 이전에 기준금리 0.5 시대와 지금 기준금리 1.75 시대는 완전 다르다는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집주인하고 내고를 하는 거죠. 야, 집주인한테 그러면은 보증금 7억하고 4억 더 달라니까 4억에 대해서 100만원만 더 드리겠습니다. 월세 100만원 더 드릴 테니까 그렇게 재계약합시다. 반전세로 재계약합시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온 게 바로 이거거든요. 임대차 계약의 절반 이상이 월세다. 물론 이거는 전체 월세가 아니라 반전세를 포함한 월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전세금에다가 추가되는 전세금은 월세로 전환하는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들이죠. 왜? 월세가 아직은 더 싸니까. 유추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월세도 앞으로 더 올라갈 것 같다. 월세가 대출금리보다 낮은 적은 별로 없습니다. 월세가 언제든지 말하면 이상하지만은 월세가 보편적으로는 그 대출금리보다 높은 게 일반적인 현상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역전 현상이 나왔죠. 왜? 금리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오히려 월세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금리 상승을 못 따라가고 있죠. 그런데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월세도 지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까지는 역전을 못하고 있지만은. 언젠가는 월세가 대출금리보다는 더 올라갈 것이다.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겠죠. 이건 누가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두 가지 기사를 가지고 제가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을 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똘똘한 한 채로의 쏠림 현상, 그 양극화 심화, 이거는 몇 번을 말씀드렸으니까 다들 아시는 내용이라 생각이 들고요. 이미 예견된 결과라 생각합니다. 못난이 매물은 증가할 것이다. 그럼 당연히 양극화는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못난이 매물을 처분한 그 돈으로 똘똘한 한 채로 모여들 것이다. 그거는 몇 번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못난이 매물들은 증가를 하는데 매수세가 관망이면 어떻게 될까? 지금처럼 거래 절벽이고 매수자가 관망하고 있는 상태라면 어떻게 될까? 자, 먼저 꼭 매도해야 할 물건, 사연이 있는 물건은 당연히 가격을 낮춘 금매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는 마지노선에 걸려있는 그런 매물들, 그리고 이거 꼭 팔고 나는 다른 걸 어떻게 해야 될 그런 물건들, 아니면 팔고 이민을 간다든지 여러 사연이 있는 물건들은 금매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물건들, 다시 말해서 6월 1일 오늘 아닙니까? 그죠? 이제 지났으니까는 싸게 팔 이유가 없어진 그런 매도자는 가격을 더 이상 낮춰서 팔려고 하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못난이 매물이라 하더라도 좀 더 지켜보고 내년도 5월 말까지는 좀 시간을 가지고 제값을 받고 팔겠다. 그래서 호가를 낮추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시적 2주택의 그 매도 기한도 2년으로 연장을 해준 상황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분들도 1년이라는 시간을 더 벌었어요. 그죠? 그러면은 매물은 쌓이지만은 저가에 팔려고는 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매도자 입장에서는 매수자는 지금 살까 말까 망설이고 있거나 아니면 관망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죠? 매도자 입장에서는 팔기는 팔아야 되는데 아직 시간이 여유는 있어. 그러면 내가 당장에 급하게 던질 필요는 없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매수자 입장에서 봅시다. 그러면은 매수자 입장에서는 자, 나는 이게 지금 이 물건이 내가 원하는 가격대는 이 정도의 가격대야. 예를 들어서 이전에 기존에 10억 원 아파트를 내가 원래 사고 싶었어요. 그런데 매수자 입장에서는 이거 최소한 한 8억까지는 빠져야 돼. 8억까지는 돼야지 내가 살 거야 라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매도자가 앞에 말씀드린 그런 사유로 이걸 8억까지 안 떨고 9억 8억 후반대 이 정도에 나온다는 거예요. 갭이 있죠, 그죠? 갭이 있죠. 매수자가 원하는 가격대까지 현재 상황으로서는 당분간은 매수자가 원하는 가격대까지 매도가가 떨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 같다는 게 현재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방금 월세 부분에서 보셨다시피 그죠? 전세금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가 올라가고 있고 오른 전세금만큼을 월세로 메꿔야 하고 월세도 앞으로도 올라갈 것이 이미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매수자들이 원하는 만큼의 그 가격 하락폭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더군다나 서울은 지금 현재 물량 초 부족 구간인데, 자, 여기서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한 번만 짚고 넘어갑시다. 자, 현재 서울 기간별 수요 입주 물량입니다. 자, 22년도죠, 그죠? 22년도 올해죠. 올해 입주 물량 한 26,000세대. 23년도 내년 입주 물량 27,000세대, 24년도 입주 물량 14,000세대, 25년은 논의를 합시다. 요건 앞으로 분양한까지 달려있으니까. 자, 그러면 지금 22년, 23년, 24년 3년간 지금 물량 초 부족 구간이거든요. 지금 서울에서 가장 대량으로 물량을 쏟아낼 수 있는 데가 지금 현재 둔촌 주공이죠, 그죠? 현재 공사도 근데 그것도 지금 공사가 중지되어 있죠. 원래대로 한다면은 내년인가 입주를 해야 될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사가 중단되어 있죠. 시공사하고 조합하고 갈등 때문에. 왜 그런가? 시공비를 인상해 달랬는데 조합에서는 못 해준다 하니까는 철수하고 타워크린도 빼버리는 그런 사태가 나타났죠.
계획을 더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24년도에 입주 물량은 턱없이 적은 물량이거든요. 비슷하게 뭐 한 2만 한 5, 6천 세대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은 22년, 23년, 24년 3년간 서울은 물량이 정말 부족한 그러한 구간에 들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서울에 매물이 부족한 구간에 있을 때 매매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그리고 전세 가격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그리고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시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시에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이 가능성을 보고 한번 이야기해보자는 거죠. 자, 요거는 아실에서 볼 수 있는 매물 증감이라는 차트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요게 지금 보시면은 서울에 잘 보시면 모르겠는데 서울의 매물 증감 추세를 그래프로 나타내는 겁니다. 매물이 매매 매물입니다. 파란색은 지금 매매 매물이 얼마나 쌓여 있고 얼마나 줄어드는가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20년 5월부터 22년 6월까지 2년치거든요. 그죠? 이때 20년 7월 쌓였던 매물들이 완전히 수직 급강하면서 떨어졌죠. 매물이 급 감소했죠. 이때가 바로 임대차 3법이 나오던 그 시기였어요. 그때부터 매물이 급 감소했고, 자, 최근에 보십시오. 최근에는 매물들이 점점 늘어나는 게 보이시죠? 이때가 언젠가면은 지금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게 3월달이니까 이 시점부터 이때 매물이 5만 개였는데, 그죠? 3월 4일날 현재 매물이 6만 개가 넘었죠, 그죠? 6만 1천 개가 되어 있습니다. 매물이 만 개 이상이 늘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그럼 전세를 한번 볼까요? 전세는 어떻는지. 자, 전세는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이때 임대차 3법 할 때 이때 전세가 확 떨어져 가지고 한때 서울의 전세 총 물량이 8천 개였죠. 그 전에 뭐 4만 개 뭐 이렇게 있던 게 8천 개에 떨어졌었죠. 옛날 이야기고. 지금 보고 싶은 거는 3월 달에 어땠는가 하면은 3월 달에 전세가 대통령 선거 전후로 해서 한 3만 개 정도 되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전세 물량이 지금 2만 6천 개로 줄어들었습니다. 매매 물량은 늘어나는데 전세 물량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서울에서는. 자, 이런 상황에서 매매 물량은 늘어나는 것은 뭐 이미 얘기는 사실이었고, 그죠? 그것도 외곽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의 외곽을 중심으로 해서 매매 물량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전세 물량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왜? 실제 수요자들이 매매를 선택하지 않고 전세로 몰려가고 있다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럼 정확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은 앞으로.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다주택자들이 불안할 것인가 아니면 무주택자들이 더 불안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서울은 지금 현재 많이 오른 상황이라서 앞으로 뭐 더 오를지 떨어질지는 그 누구도 정확하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시간이 지나봐야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죠. 예상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 부족 구간에서는 전세가 올라가든 매매가 올라가든 둘 다 올라가든 상승할 확률이 더 높고 떨어질 확률이 더 적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방금 표에서 보여드렸듯이 24년까지 공급이 부족한 서울시장에서 시장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전세가의 안정이다. 지금 이렇게 전세 매물이 뚝뚝뚝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전세가 불안하면은 당연히 전세를 원하는 수요들은 매매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 전세가가 올라갈 거니까. 전세가가 올라가 버리면은 전세를 찾는 수요들은 매수로 돌아설 가능성도 높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은 전세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실제로 두 가지 방법밖에 없죠. 물리적 공급을 해주는 거. 근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죠? 그러면은 두 번째 방법은 뭔가? 다주택자들이 갖고 있는 주택을 전세 물량으로 끄집어내는 거.
현재의 정책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다주택자의 물량을 매도 물량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그죠? 그런데 전세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이 다주택자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전세 물건으로 끄집어내는 것이 전세 시장 안정에는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하는 게 현재 제 생각입니다. 이게 뭐 저 혼자만의 뇌피셜이라고 생각하셔도 저는 할 말 없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니까.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은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전세 시장으로 끌어낼 수가 있을 것인가? 방법은 하나죠. 다주택자들이 물량을 보유하고 있을 때 보유세 부담을 줄여줘야 된다. 오늘까지는 6월 1일 지방선거까지는 선거가 목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 선거의 결과에서 국민의힘 쪽에 거의 압승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후에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보유세 경감, 다시 말해서 그들이 그들의 가진 물량을 전세로 유도할 수 있는 정책들이 나올 가능성도 저는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가버리 네 생각 아니야. 니만 그런 생각은 아니야. 라고 하셔도 뭐 할 말 없습니다. 제 생각이니까 그거는. 그래서 좀 지켜보시죠. 일단은 좀 지켜보시는데, 그리고 지금은 정부의 드라이브가 다주택자의 물건을 매물로 유도하는 그런 정책인데, 요것들이 현재 거래 절벽 상황에서 뭐 쉽게 거래가 일어나지 않는 이러한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는 점점 귀해지고 있고 전세가는 올라가는 상황이라면은 아무래도 다주택자의 물량을 전세로 유도하는 그런 정책들이 나올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자고요. 제가 오늘 이 생각한다고 진짜 낮에 밥 먹고 나서 계속 생각을 해봤거든요. 어떻게 될까? 그러다 내는 결론이 이겁니다. 이제 6월 1일 지방선거도 끝났으니까 다주택자들의 물건을 전세로 유도할 수 있는, 그래서 서울의 전세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들도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선거는 이제 총선이 24년 4월 달이라는 거죠. 아직 시간 많이 남았잖아요. 시간 많이 남아있으니까 그 사이에는 아마 좀 규제들이 많이 풀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원래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했던 그러한 사항들을 좀 지키려고 많이 노력하시지 않겠는가. 더불어서 재건축 재개발도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정부 분위기 말씀드렸습니다. 요거 말씀드리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네. 앞으로 좀 짧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